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금융제도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봤죠. 금융제도의 역할은 첫 번째, 투자 재원을 조달한다. 저축자로부터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연결해 준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도 위험, 이 위험을 분산시켜 준다. 위험 분산을 통해 가지고 투자자가 받는 위험 수준을 낮춰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한 이 금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대칭 정보의 문제를 많이 완화시켜준다. 비대칭 정보의 문제라는 것은 소위 역선택과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죠. 그런 것을 금융제도 또는 금융기관들이 많이 낮춰준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제도는 뭐 한정된 자본, 한정된 자본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즉 수익성이 더 높은 부분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런 4개 정도가 금융 시스템, 금융 제도의 역할입니다. 금융이란 금융 시스템 전체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었다. 한 거죠.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됐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그 나라 경제 순환 모형에서 요소 시장, 생산 요소 시장 중에서 소위 자본 시장 부분이 시장이 붕괴가 됐다는 이야기죠. 시스템이 붕괴가 됐단 말은 그 시장이나 아니면 기관으로 구성되었던 그 생산 요소 시장 부분에서의 자본의 소위 시장을 통한 기관을 통한 이 분배 부분이 붕괴됐다.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 그럼 뭐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금융제도가 저축자로부터 차용자에게로 자금이 조달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한 거죠. 금융 시스템이 붕괴됐단 말은 이런 돈의 연결이 잘 안 된다.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일단은 이런 현상이 이제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제 그 현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징후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현상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떻게 전체 경제 전체적으로 이것이 영향이 전달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기능이 마비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죠. 한 6가지, 6가지 정도로 이때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자, 시작은 사실은 자산 가격 폭락으로 시작됩니다. 폭락으로 시작되는데, 자산 가격의 폭락으로 시작됩니다. 시작되는데, 폭락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폭등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던 정상적인 수준을 쭉 유지하던 자산 가격이 툭 떨어지는 일은 잘 없습니다. 왜 폭락을 하냐 그러면 이게 폭등을 했기 때문에 폭락을 하는 겁니다. 폭등을 했다는 것은 거품이 꼈다라는 이야기죠.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낮아져야 되는데 안 낮아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게 한계에 부딪히면 그게 그냥 폭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낮아져야 되는데 안 낮아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것도 거품이 쌓이는 겁니다. 낮아지면서 뭔가 하면 지가격을 찾아야 되는데 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거품이 쌓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폭등을 했다. 소위 거품이 쌓였다가 이 거품이 꺼지는 이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낙관주의 기간에 투기적 자산 가격의 거품 현상이 보통 금융위기의 선행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거품이다 그러면 거품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꺼지는 거죠. 결국에는 낙관주의가 비관주의로 전환되고 거품이 꺼지면 그때 자산 가격이 하락 또는 이제 폭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금융위기의 형태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도국은 우리가 외환위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97년 말에 겪었던 것도 외환위기입니다. 금융위기 중에서 굳이 구분한다 그러면 외환위기고, 그 다음에 선진국은 사실은 외환위기는 잘 안 생깁니다. 안 생기고, 유럽의, 그러니까 2008년 정도에 발생했던 유럽의 금융위기는, 국가 부채발 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금융위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것이 사실은 부동산 담보 대출이죠. 그 중에서 이제 좀 등급이 낮은 위험한 부동산 담보 대출입니다. 거기서 발생했다, 말을 거기서 발생했다 그러는데 거기서는 소위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했던 금융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굳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대공황, 1929년 대공황도 일종의 금융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인데 그게 이제 엄청난 경기 침체를 야기시킨 금융위기죠. 그러니까 시작은 그거는 주가 폭락으로 시작했다라고 했죠. 주가 폭락. 그러니까 그 뭐 그것도 사전에 폭락이 있다는 말은 사전에 폭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설 경기 중심으로 건설에 과잉 투자가 됐고 건설 경기가 거품이 많이 꼈던 거죠. 뭐 시작은 뭐 이민자가 들어오면서 주택 수요가 늘어가지고 뭐 당연한 이제 수요가 늘어가 건설 경기가 좋아졌는 거죠. 좋아졌는데 이제 이민자가 줄어가지고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던 대로 하다가 보니까 거품이 낀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거품이 커지면 그 순간에 터져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주식으로 주가로 제일 먼저 이제 그게 나타나는 거죠. 주식시장이 사실은 제일 민감하죠. 민감하기 때문에 거품도 제일 잘 끼고 그다음에 터지는 것도 제일 잘 터집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됐는데 다들 똑같은 이 형태다. 이 형태인데 이제 자산 가격의 폭등이 폭락. 그러면 개도국의 외환위기는 뭐냐? 우리나라 금융위기는 뭐냐?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외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거품이 깼던 것이고 그것이 폭락을 한 거죠. 그래서 97년 말에 우리나라 1달러당 800원 하던 환율이 거의 한 두세 달 만에 16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가치가 뭔가 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800원 하던 것이 환율이 1600원까지 뛰어온 거죠. 절반 환율이, 그러면 우리나라 물건, 모든 물건 가격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건을 이제 달러로 따지고 보면 가격이 딱 절반보다 더 떨어진 거죠. 한 60% 떨어져가지고 40%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전에 뭔가 하면 그 환율이 제대로 조정 안 되면서 환율에 거품이 낀 거죠. 뭐 여러분들이 또 배웠던 페소 프라브럼, 개방경제에서 페소 프라브럼 배웠죠. 그것도 뭔가 멕시코에서 페소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계속 집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안 떨어지고 뭔가 하면 그걸 억지로 부여잡고 있었던 것이 뭔가 하면 거품이 쌓이는 과정입니다. 그러다가 뭔가 하면 더 이상 감당을 못하니까 거품이 텅 터지는 거죠. 그러면 페소 가치가 확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뭔가 하면 자산가 환율, 외환에서 자국통화 가치가 폭등을 했다가 그 다음에 폭락을 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이제 외환, 그러니까 국가 부채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거기서 이제 자산 가격은 무슨 자산 가격이냐 그러면 그때는 소위 국채의 가격입니다. 국채의 가격 또는 국채의 이자율이죠. 국채의 이자율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채의 가격의 역수입니다. 가격에서 그것을 계산해내는 겁니다. 국채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같은 경우, 오늘도 나오겠지만, 이 장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그리스 같은 경우에 국가 재정이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소위 이제 이상한 자료를 내면서 국가 재정은 건전하다. 라고 계속 뭔가 하면 투자자들을 호도하고 속연색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이 드러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국채 가치가 폭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국가란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 가치가 폭락을 하는 것이 저 나라 저 채권은 못 갚구나 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폭락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그 전에 뭔가 하면 사실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도록 소위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가치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폭등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사실이 드러나니까 폭락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부동산,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말이라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아무나 사람들이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살 집이 아니라 그냥 가격 오를 걸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샀던 거죠.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 하면 거품이 터진 거죠. 그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어떤 자산 가격이냐, 환율이냐, 아니면 이 국채냐, 아니면 부동산이냐, 아니면 주식 가격이냐, 여기 따라 가지고 다르지만 다들 자산 가격이 폭등을 했고 자산 가격에 거품이 끼는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거품이 꺼지는 것이 금융위기의 시작입니다. 소위 트리거라고 하죠. 트리거. 누가 방아쇠를 당겼느냐. 방아쇠가 당겨지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자산 가격이 폭락하는 것이 바로 방아쇠가 당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품이라는 것은 결국은 낙관주의 시기에는 거품이 쌓입니다. 거품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거품이 너무 심하면 이제 어느 순간에 비관주의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이제 미국 금융위기 2008년, 2009년 발생한 금융위기 시 문제가 되었던 자산은 주택이었다. 한 거죠. 주택이었고 주택 가격은 2006년까지 급등하다가 2009년까지 여기 대비해 30% 집값이 다 떨어졌다. 라는 거죠. 집값이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급등이 있는 것이 있고 급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의 이 현상이고 우리나라 금융위기라고 이야기하면 98년, 97년 정도에 보면 환율이 사실은 경상수지 적자로 외환보유고가 거의 다 고갈이 된데도 불구하고 환율은 유지됐던 거죠. 실제적으로 환율은 따져본다 그러면 1200원, 1300원 정도까지 가면서 뭔가 하면 이 적자가 흑자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가격을 환율이 뭔가 하면 오르는 것을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가지고 막았기 때문에 그게 외환보유고가 다 고갈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환율에 거품이 꼈던 거죠. 그게 이제 그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환율이 폭등을 하고 금융위기가 터져버린 겁니다. 멕시코 페소프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동아시아 4개 나라에서의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다 똑같고 멕시코 페소프라보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의 금융위기라는 것은 소위 그 채권, 국채 가격에서의 거품이 꼈다가 그 거품이 꺼지면서 국채 가격이 급락하면서 이 금융위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자, 가격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 투자자들이 이제 절단이 나는 거죠. 근데 개인이 절단이 난다 그러면 그 개인은 사실은 잘 안 보입니다. 개인보다는 뭐 개인은 개인의 손실이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크게 경제 전체적으로 잘 안 보이지만 많이 보이는 것은 이제 대규모 금융기관들의 파산입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가지고 은행 대출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죠. 자,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담보 대출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다. 그러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이 그 대출에 대해 가지고 갚지 못하죠. 매달 내야 될 이자를 못 내게 되고 뭐 원금 부분은 또 못 내게 되죠.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은행들은 레버리지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으로 자본이 크게 감소하고 파산 위험이 증대한다. 그렇죠? 은행이라는 것은 사실은 부분 준비 제도로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이 있는데 물론 이제 자산이라는 것은 은행의 대출입니다. 은행의 대출에서 부도는 납니다. 항상. 그러니까 대출 전체에서 한 뭐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경우에도 한 1% 정도는 항상 부도납니다. 매년 한 1% 정도 부도나는데 그거야 이제 통상적인 거고 관리 가능한 수준인데 갑자기 뭔가 하면 이 부동산 담보 대출에서 많은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서 그 부도율이 1%가 아니라 2%, 3%, 5%까지 되어버렸다. 그러면 그 은행은 바로 부도 상태가 됩니다. 바로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즉 은행은 레버리지에 크게 의존한다. 부분 준비 제도로 운영된다는 것은 레버리지에 의존하는 거죠. 돈은 얼마 안 가지고 있고 대부분 예금으로 운영하죠. 자기 자본은 얼마 없고 거기서 뭔가 하면 꽤 많은 평소보다 꽤 많은 부도만 난다 그러면 근데 그 부도가 100에 한 5밖에 안 되더라도 당장 은행은 부도 상태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이 크게 감소해서 파산 위험이 증대하고 파산되는 경우가 생기죠. 뭐 은행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면 거기다 투자했던 온갖 금융 자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출에 대해서 부도가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산, 그러니까 그 대출에 대해서 대출 가지고 만들어놓은 채권이 또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데 그런 채권들이 다 또 부실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채권에 투자했는 개인도 손해를 보지만 또 기관들이 또 많이 그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채권을 가지고 있던 기관들도 다 부도가 나는 겁니다. 은행은 예금이 부실이 돼가지고 부도가 나는 것이고, 그 은행은 대출이 부실이 돼가지고 부도가 나는 것이고, 투자은행들은 사실은 그런 채권에 투자를 했는 거죠. 그런 금융상품에 투자를 했는데, 투자했던 금융상품이 부실이 되면서 투자은행들은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은행의 펀드에다 투자한 사람도 뭐 개인적으로 다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뭐 손실이 30%, 50%, 어떤 거는 0에 가까이 가는 것, 그까지도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8, 2009년에 미국의 많은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이에 기초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택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가지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 급격히 증가해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파산 상태에 빠지게 된다. 자, 이 과정을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태를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 상태하고 세계 경제하고. 이거 지금 과거 미국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실제 이제 다시 한번 일로 돌아가면 현재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게 강하게 진행 중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심한 나라가 홍콩이었죠. 근데 이제 홍콩의 부동산 가격은 진짜 홍콩에는 맥도날드 난민이 많다 그러죠. 집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자동차 주차 공간 하나 가격이 한 5억 10억 한다 그럽니다. 주차 공간 하나 가격이 5억 10억 정도 하는 엄청난, 그러니까 엄청난 주택 가격이 오른 거죠. 그게 이제 거품이냐 아니냐 판단 문제인데 상식적으로 봐가지고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 거품이죠, 거품인데 돈이 많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그 많은 투자 자본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뭔가 하면 그 거품은 쌓였던 겁니다. 근데 거품은 언제든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이 많을수록 거품은 커지는 거죠. 커지고 그러면 언젠가는 터지는 거죠. 그러면 커졌다 그러면 터질 때는 더 심합니다. 더 큰 충격이 오는 겁니다. 홍콩 아니면 세계적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 때문에 야단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야단입니다. 엄청나게 다 올라온 거죠. 자,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아파트 가격은 폭등 야단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않게 사자라고 나서는 사람도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언제 터질지 모르겠지만 저거는 정상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잘 못 벌지만 이제 좀 지나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 되면 이래서 뭔가 미국의 많은 투자은행들과 은행들이 부도가 났습니다. 투자은행 두 개가 대형 4대 투자은행 두 개가 부도가 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국가가 달라들어가 돈을 퍼부어가지고 더 이상 부도는 막았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든 투자은행 대부분의 4대 투자은행과 한 은행 최대 은행 시티뱅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은행들까지도 다 부도가 났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실제 부도 처리는 안 하고 국가가 세금을 집어넣어 가지고 국가가 재정을 집어넣어서 일단 다 살려놨죠. 어쨌든 금융기관의 파산, 기술적으로는 다 파산 상태에 빠진다. 그러니까 지금 또 만약에 주택 가격이 폭락을 한다 그러면, 아니면 주가가 폭락을 한다 그러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부실이 빠질 것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못 갚게 되는 경우가 꽤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뭔가 흔들흔들하게 되겠죠. 물론 이제 규제당국에서는 그것을 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대해 가지고는 대출을 상당히 제한을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하지 마라. 만약에 현재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부동산 담보 대출, 그러니까 아파트 대출에 대해 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현재에 비해서 거의 절반까지 떨어져도 은행은 손해 안 볼 정도로 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각오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위험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일부 시작은 이제 일부 은행이 시작되죠. 처음에 몇몇 제일 약한 고리부터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은행에 대한 신뢰도 하락해서 보장되지 않는 예금을 한 사람들은 이를 인출하게 된다. 그러니까 몇몇 은행이 부도가 났다라는 소문이 퍼지면 다들 내가 거래하는 은행은 괜찮을까라는 거죠. 부도가 나서 내 돈을 떼있다. 내 돈을 예금을 못 찾는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자, 내 돈을 안전하게 빨리 인출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인출하러 가게 된다 그러면 지급준비금의 축소를 대체하기 위해서 은행들은 자산을 판매해야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태라 그러면 보통 지급준비율이라는 것은 한 2, 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예금에서 한 2, 3% 이상은 안 가죠. 법적으로는 거의 요즘 지급준비율이 0.1%, 2%밖에 안 돼요. 안 되지만 그래도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이 예금이 한 2, 3% 정도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가능한 한 예금을,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확보해야 되죠. 그러면 제2지준이라는 것이 당장 은행들이 가지고 있던 채권들이 있습니다. 채권을 그런 정도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은행들은 채권을 팔아가지고 또 지준을 더 쌓습니다. 즉 사람들 인출에 대해 가지고 돈 현금을 더 확보하죠. 그렇게 은행들이 채권을 팔게 되면 그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죠. 채권 가격이 급락하고 할인 판매 현상이 되는 거죠. 당장 은행은 돈이 떨어지면 있는 채권을 어떤 가격인지 팔아야 됩니다. 돈 떨어져가 예금 찾으러 왔는데 돈 못 준다 그러면 그게 바로 즉시 부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불문, 은행은 있는 건 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팔게 되면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나머지 뭐 자산 가격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거죠. 즉 2008년 9년 첫 번째 빠따가 베어스턴스였습니다. 4대 투자은행 중에서 한 4등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제일 첫 번째 터졌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리먼 브라더스가 부도가 났죠. 베어스턴이 부도가 날 때까지는 그래도 한번 투자은행들이 부도가 날 수 있지라고 했는데 리먼이 부도가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엄청난 큰일이구나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리먼은 투자은행 중에서도 가장 건실한 투자은행이었습니다. 이미지가 좋고. 그런데 얘가 부도가 났다. 그러면 뭔가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규제 당국에서, 금융 당국에서 스탠스가 바뀌었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살리자로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 금융위기를 또 다른 말로는 리먼 사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먼이 사태를 일으킨 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리먼 브라더스가 부도가 나는 것을 보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그 당국과 시장이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 계기가 됐던 겁니다. 이래 됨에 따라가 다른 대규모 금융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리먼까지 망하고 나니까 금융시장이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들 중 많은 기관들이 서로 의존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냥 다 몰락하게 된 거죠. 완전 시스템이 붕괴할 위기에 빠진 거죠. 리먼 부도가 바로 신뢰 하락. 베어스턴 정도는 뭔가 그럴 수 있다고 봤는데 이거 되니까 진짜 금융시장 전체적인 신뢰 하락과 패닉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 이 신뢰 하락과 패닉을 나타내는 지표가 우리가 테드 스프레드, 그 지표 중 하나가 테드 스프레드입니다. 즉 금융시장에서의 소위 이 위험도, 부도 위험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테드 스프레드는 은행들의 인지된 신용 위험을 나타냅니다. 뭐 영상 강의 테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테드는 T1인데 물론 영어는 이니셜이 같습니다. T1인데 이게 이제 뭘 이니셜이냐 그러면 T빌의 T하고 E는 유로달러입니다. T빌하고 유로달러 간의 스프레드, 이자율 차이죠. T빌과 유로달러 간의 이자율 차이를 우리가 테드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근데 시작은 사실은 그 TB라고 유로 달러였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유로 달러 대신에 이거를 은행 간 대출을 리버로 바꿨습니다. 뭐 좀 여러 가지 유로 달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유로 달러가 이제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데 그 가격이 갑자기 이제 폭락을 하면서 이 지표가 사실은 좀 유용성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유로 달러 대신에 리버로 바꿨습니다. 리버인데 은행 간 대출이자죠. 리버라는 것이 런던 인터뱅크 오브나잇 레이트 해가지고 은행 간의 대출이자입니다. 근데 리버의 가장 큰 용도는 하루물입니다. 하루물간의 대출이자였는데 그래서 초단기 시장에서의 금융기관 간 뭐랄까 이자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의미한 건데 그 초단기가 아니라 리버가 3개월도 있습니다. 3개월간에도 거래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테드할 때 뭔가 3개월 미국 TV까지 가기 때문에 TV의 만기가 제일 짧은 게 3개월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국채이자율 한 나라의 금융시장 이자율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3개월 TV를 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 국채죠. 3개월 국채 가지고 그 나라 시장 이자율을 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3개월 TV가 없죠. 3개월 국고채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제일 짧은 3년 만기 국고채 가지고 시장 이자율로 간주를 합니다. 간주를 하지만 대부분 나라에서는 3개월 TV를 가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만기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스프레드를 나타내는 이 시장, 그러니까 기관 간, 금융기관 간의 자금사정 지표로서 3개월 리보 이자율을 해가지고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를 테드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자, 차이를 어떻게 정리하냐 그러면 리보하고 그 다음에 TB하고의 차이입니다. 그 이야기는 빼는 뒤에 게 이자율이 더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3개월 물정에서는 세계적으로 이자율이 제일 낮은 것이 이겁니다. 미국 TB입니다. 현재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는 뭐 미국 중앙은행이 세계적으로 뭐 가장 파워풀하고 금융에서 힘이 제일 센 겁니다. 아니 뭐 이건 사실은 중앙은행은 아닙니다. 예, 재무성장권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죠. 미국 정부의 채권입니다. 국채입니다. 이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가가 발행하는 것이죠. 미국 국가가 발행한 국가채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가채권에 대해 가지고 국채의 이자율이 가장 신용도가 높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보통 그 나라 이자율, 신용도를 따져본다 그러면 모든 그 나라의 기업의 이자율은 그 나라의 이자율보다는 더 높습니다. 그 이야기는 국가의 신용도가 그 나라의 기업보다는 더 높은 거죠. 그 이야기는 그 나라 국채 이자율이 그 나라 기업들의 이자율보다는 더 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최고 우량 금융기관들의 은행들의 뭐 이자율 또 미국 국채 이자율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3개월물로서는 세계적으로 제일 낮은 이자율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벤치마크가 되고 만약에 이제 세계 경제가 바뀌어 가지고 또 다른 뭔가 하면 세계 경제 1위국이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됐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나라로 이게 바뀔 수도 있겠죠.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다.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이건 3개월 만기 은행 간 대출 이자율은 그냥 금융시장에서 은행 간 자금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금융기관 간. 그거는 뭐 리버를 썼지만 리버라는 것은 그 런던에서 은행 간 이자율이지만 이 리버 자체가 뉴욕과 프랑크푸르트와 뭐 전 세계 금융시장에 다 개방되어 있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다 한꺼번에 반영하는 이자율입니다. 시장마다 그게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뭔가 하면 현재는 우리가 리버를 가장 대표 선수로 쓰고 있는 겁니다. 리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인터뱅크 오버나잇 레이트, 뭐 프랑크푸르트 피보, 프랑크푸르트 오버나잇 인터레이트 레이트 이런 식으로 다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여전히 1차 대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뭐 리버를 중심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이것과 이거의 차이를 테드 스프레드라고 정의합니다. 정의하는데 이 굉장히 낮은 이자율 에서의 차이기 때문에 값이 0. 0 얼마입니다. 1%도 안 되겠죠, 당연히. 0.01% 됩니다. 평시에는. 0.01%, 0.02%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그런 식으로 굉장히 낮은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베이시스 포인트로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낮은 이자율에 대해 가지고 곱하기 100을 해서 이야기하죠.
100을 위해서 이야기하면, 그래서 뭐 1%라 그러면 100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뭐 10 베이시스 포인트라 그러면 이게 0.1%를 의미하죠. 그래서 테드 스프레드는 이렇게 의미하고, 보통 경우 테드 스프레드는 보통 10에서 50을 유지합니다. 0.1에서 0.5, 0.12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0.1에서 0.5 사이가 보통 이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자금 사정이 조금 부족하면 한 뭐 30, 40 정도 올라가고, 은행들의 돈이 좀 넉넉하면 이게 한 10까지 떨어집니다. 10 베이시스 포인트까지 떨어집니다. 즉, 이게 금융기관 간의 자금 사정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속보성이 있는 금융지표입니다. 매일매일 시장에서 이 값이 나오는 거죠.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은행들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면서 이 테드 스프레드가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대출할 때는 뭐 당연히 올랐겠지만, 은행 간끼리 대출에서도 서로 이제 빌려줬다가 망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위험이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오르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올랐냐? 라고 보면, 평시에는 뭔가 하면 여기서 0에서 100bp, 그러니까 50을 잘 안 넘죠. 뭐 2010년 이후에도 그건 더 낮죠. 한 20, 30입니다. 이런데 2007년, 자, 이 그래프를 보면 금융위기가 언제 터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소위 미국 금융위기가 언제 터졌느냐? 부동산 가격 거품이 꺼졌다. 꺼져가지고, 근데 그거야 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아파트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금융위기로 된 것은 언제냐? 그러면 2007년, 8년 사이, 2007년 중반이라는 얘기죠. 팍 뛰었죠. 그러면 요 날이 금융위기가 시작된 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요 날에 팍 뛰어가지고, 그 다음 막 수습을 내가 좀 낮췄다가, 뭐 여전히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쭉 하다가, 진짜 걷잡을 소식까지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뭐 돈을 엄청나게 퍼부어가지고, 결국 이걸 끄트리는 거죠. 그래서 테드 스프레드를 본다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금융 시장에서의 자금 사정 상황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신용 경색이 발생합니다. 돈이 없어져요. 돈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돈을 빌릴 수가 없는 상태를 우리가 신용 경색이라고 합니다. 채무 불이행 및 파산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 좋은 신용 상태와 수익성이 있는 투자 계획을 갖고 있던 투자자들조차도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건실한 투자자가 아니라 뭔가 하면 아주 보통 같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우대 투자자, 그런 사람마저도 돈을 못 빌립니다. 그러니까 돈 빌려줘야 될 사람이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빌려줘야 될 은행들이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오히려 돈을 빌려와야 될 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신용 경색이 발생하죠. 그러면 그게 이제 실물로, 금융에서 발생한 불이 실물까지 이제 연결되는 거죠. 돈을 못 빌리니까 가용할 수 있는 신용이 축소됨에 따라서 소비자와 기업의 지출이 감소하고 총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투자도 못하고 공장 돌리는 것도 뭔가 돈이 없어가지고 겨우 돌리는 것이고, 개인들도 뭐 내 돈마저도 못 찾게 돼가지고 돈을 못 쓰게 되고, 그러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출을.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가 발생하죠. 소위 이 금융위기가 대공황이 발생했다. 그럼 총수요 부분별로 어떤 일이 생겼느냐라는 이야기했죠.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NX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소비가 주는 거죠. 가게는 뭐 실업자도 많이 발생하고 월급도 못 받고 내 돈도 못 찾고, 그러니까 소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 기업들도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돈을 빌려가 투자할 수 있는데 그런 것마저도 투자를 못하게 되니까 투자를 줄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부 기업들은 파산돼 가지고 뭐 투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럼 전반적으로 투자도 줄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비 투자가 줄면서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생산량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때 미국 실업률이 10% 이상 상승했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게 악순환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다시 앞으로 1번, 1, 2번으로 다시 갑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이윤 자산 가격 파산이 감소해서 이로 인해서 채무 불이행, 파산, 금융기관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죠. 투자도 못하고, 그 다음에 뭐 기업들도 망하게 되고, 물건이 안 팔리니까 기업들이 뭔가 망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이 금융기관들의 대출이 부실이 더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부동산 담보 대출 자체가 부실돼 가지고 생기는데 이제는 경기가 나빠지니까 기업 대출마저도 거기에서도 이제 부도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채무 불이행, 파산 이게 더 되면서 금융기관들이 더 압박이 되고 더 많은 금융기관이 또 파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제재와 경기 침체에 따른 문제들은 서로 문제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다 지금 과정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이 자산 가격의 폭락. 물론 폭락 있기 전에는 폭등이 됐겠죠. 폭등이 됐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폭락을 하죠. 이게 이제 터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시작은 일부 금융기관이 파산되고 그 다음에 여기 따라 가지고 신용경색이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많은 금융기관들이 신뢰 하락 때문에 또 파산하고 따라서 파산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시중에서 돈이 사라집니다.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 기업들은 더 많이 부도가 되고 그러면 경기 침체가 되고 그러면 이것들이 다시 경기 침체가 되니까 총수요 감소로 경기가 침체가 되고 하니까 다시 자산 가격은 더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뭐 더 투자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부동산을 더 살 수가 없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면 사야 되는데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더 팔겠다는 사람은 더 나옵니다. 안 되면 있는 부동산이라도 팔아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 자산 가격이 더 폭락하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있는 자산 가격은 다 폭락합니다. 그러면 일부 금융기관들은 또 더 파산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더 악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이게 이제 악화가 계속돼 가지고 대공황이 되는 겁니다. 대공황이. 엄청난 대공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과정입니다. 뭐 우리나라 97년, 98년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죠. 시작이 자산가격 폭락, 환율이 뭔가 하면 폭등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가치가 폭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대출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이자율이 폭등을 하고 그러니까 대출이 부실이 되면서 이제 대기업부터 부실이 되면서 제1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 제1은행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후발 4대 은행 그러니까 후발 4대 은행들이 바로 파산되고 그 다음부터 뭐 제1은행까지 파산되면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파산됐죠. 그래서 신용경색으로 기업들이 또 등달아가지고 더 많이 파산되고 경기 침체가 되고 그게 악순환이 계속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위기가 터졌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뭐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중간에 이 고리를 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국가나 이제 국제금융기구 IMF가 이제 하는 일입니다. 그 전에 이제 과연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럼 누가 이 책임을 져야 되냐? 누구 잘못이냐는 거죠. 우리나라 97년, 98년 금융위기가 생겼다. 그건 누구 잘못이냐? 자, 미국의 금융위기 누구 책임이냐? 그 책임에 대한 소재를 이야기하면 신문에 이제 많이 여러 비판이 나오죠. 이게 잘못이고 저게 잘못되고 줄줄이 나옵니다. 그럼 미국 경우도 보면, 자, 먼저 페드가 일단 그 전에 뭔가 너무 방만한 통화정책을 했었다. 이자율을 너무 그러니까 낮게 유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쉽게 빌려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많이 했다. 저금리가 거품을 만든 원흉이다. 라는 걸로서 첫 번째 혐의자가 페드다. 두 번째는 뭔가 탐욕이다. 투기꾼들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라는 거죠. 부동산 투기를 많이 하니까 거품이 생긴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꺼졌다. 그러면 탐욕스러운 투기꾼들 이 잘못이다. 자, 세 번째는 투기꾼들이 어떻게 탐욕스럽게 투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을 원활히 많이 잘해줬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같이 나옵니다. 이걸 해가지고 이들이 뭐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지만 미국에는 이런 중개인들이 있습니다. 직접 금융기관이 나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개인이 직접 은행 가서 대출을 받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는 이런 브로커가 끼입니다. 중간에 중개인이 끼가지고 은행과 개인 간에 연결해줘가지고 대출을 받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대출을 받는데 은행이 쉽게 받게 해주는 것이 투자은행이 또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자들이 뭔가 하면 이 자기들 수익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소위 탐욕에 빠진 사람들한테 탐욕을 심어줬다라는 거죠. 돈 쉽게 빌릴 수 있습니다. 라고 뭔가 하면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사람들이
뭐 옛날 같으면 사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투자한다는, 모기지를 대출을 받은 사람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절대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마저도 대출을 이 사람들 해준 거죠. 해준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들, 탐욕적인 투자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잘못이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대출을 많이 해주고 대출을 유동화시켜 가지고 채권으로 만들어 가지고 얼마든지 다시 또 돈으로 조달되는 거죠. 그런데 그 채권에 대한 평가기관, 신용평가기관이 그 대출로 만든 채권에 대해서 너무 사실은 부실인데도 불구하고 부실이 아닌 걸로 평가했다. 그러니까 평가기관이 잘못했다. 평가기관이 적시에 경기가 나빠지면 그걸 금융위기가 날 것 같으면 시중등급을 낮춰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평가기관 잘못이다. 그 다음에 규제기관이 잘못이다. 이런 일이 전체적으로 규제감독기관이 해야 되는데 규제감독기관이 규제를 못했다. 은행도 규제를 못하고 개인의 투기도 규제를 못하고 뭐 평가기관, 투자은행 규제를 다 못했다. 정부 당국이다. 아니면 더 큰 정부 정책기관자,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장관까지 그 규제감독기관을 운영하는 정치권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정부 정책기관자.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다 뭐 책임을 덜 수 있는 거죠. 말해보니까 다 이 사람들 다 비난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누구 한 사람만 있느냐? 뭐 모두가 다 문제였던 거죠. 굳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들 모두 각각 일부 책임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따져본다 그러면 제일 큰 책임은 제일 밑에 있어요. 여기. 규제기관이죠. 물론 규제기관을 감독하는 정치기관자. 여기입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그 상황을 책임지고 유지해야 될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바뀌지 않죠. 왜 갑자기 아주 이 선한 사람들이 왜 갑자기 다 탐욕스러운 사람이 됐을까요? 그건 사람이 갑자기 바뀐 건 아닙니다. 탐욕을 부리도록 환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또 요즘 또 그런 이야기 하죠. 이번 정권의 제일 큰 문제는 아니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이 탐욕스럽게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고는 탐욕한 사람들이, 돈 버는 사람들이 잘못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하도록 만들어 놓고는 투기한 사람이 잘못이다. 그러니까 투기를 안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투기를 안 하도록. 그러니까 정책 자체가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미스매치인데, 경기를 살리자고 저금리를 유지한다 그러면 그거는 투기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뭔가 하면 트레이드오프라는 걸 알고 적정하게 해야지, 이거는 경기용으로 무조건 저금리하라. 그리고 실수주자한테 무조건 빌려줘라. 해놓고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또 난 모르겠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잡으려고 그러면 이자율 또 올리고, 뭐 실수요자 자기가 살겠다고 해도 뭔가 하면 저기 돈을 많이 빌리가 살지만 못 사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이 못 빌려줘서는 안 되는 거죠.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려주고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못하면서 뭔가 하면 그냥 놔둬가지고 거품이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투기를 하도록 만든 것은 사실은 투기판을 만들어준 이 정책 당국의 책임입니다. 뭐 개도국의 대부분 금융위기도 위안위기라고 했죠. 위안위기인데 개도국의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참가자들이 많고 국민들이 뭔가 돈이 많고 그것도 아닌 거죠. 결국은 외환당국이 외환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런 일이 다 생긴 겁니다. 환율이 제때 뭔가 하면 지 가치를 가지도록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도록 놔둔다 그러면 금융위기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아시아 금융위기 때 말레이시아는 사실은 자기 힘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나머지 세 나라, 인도네시아, 우리나라, 그 다음에 또 뭐고 태국 다 참 구차하게 IMF에 돈 빌리러 갔죠. 그렇지만 말레이시아는 자기 힘으로 그걸 다 극복했습니다. 대단했죠. 그러니까 사전에 뭔가 하면 그거는 환율을 움직이도록 놔두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뭔가 외환 보유고를 그런 식으로 낭비를 안 하고 있으면서 그걸 유지하면서 환율이 움직이도록, 그러니까 그 말레이시아 돈 가치가 떨어지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 문제를 극복을 했습니다. 물론 조금은 이제 가격 변동은 있었지만 뭐 우리나라만큼 주가라든지 뭐 실업률이라든지 그게 우리나라만큼 더 나쁘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나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 당국이 얼마나 잘 하냐, 그게 제일 큰 책임이 사실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제 지나고 보면 또 이야기하겠죠. 지나고 보면 또 이것 때문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졌다 그러면 그때는 또 누구 잘못이냐? 탐욕스러운 투자가들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뭔가만 탐욕스럽게 만들어준 저금리라는 것들이 사실은 이 투기의 바탕이 된 겁니다. 거품의 바탕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투기자들이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자, 어쨌든 모든 사람이 다 일본 책임은 있습니다. 책임을 일건데 가장 큰 책임은 결국은 제일 큰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큰 책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악순환을 타는 엄청난 그 사고가 터졌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이걸 이제 수습하는 것은 이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부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경기 침체라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총 수요가 움직이면서 가격 변동에 따라 가지고 뭐 어쨌든 자동 조정 진행에 따라 가지고 이게 총 수요가 움직여 가지고 뭐 다시 와이바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것은 이제 가격이 떨어지가지고 다시 수요가 살아나는 과정이,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뭔가 하면 그 반대로 가서 악순환으로 빠진 겁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이 또 더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점점 더 악화되는 꼴이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시장 자체에서 이것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정부 정책을 봅시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뭐 첫 번째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통상적인 금융정책. 일반적인 경기 침체 시의 금융정책을 처음에는 당장 시작하겠죠. 그래서 중앙은행은 통화응급을 증가시켜가지고 이자율을 낮추고 지출을 축소한다. 워낙 비석시가 되니까 이때는 이제 돈을 마구 풀어가지고 신용경색을 막기 위해서 돈을 마구 푸는 거죠. 그리고 이자율을 낮춰가지고 돈을 풀어서 투자를 또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빌려주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불황시의 금융정책이죠. 그래서 이자율을 낮추는, 돈을 풀어서 이자율을 낮추는 정책입니다. 자, 그런데 2번으로 가기 전에 이 통상적인 금융정책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금융위기, 최근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여기서 이제 플러스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금융정책이.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하는 거죠. 자, 통상적인 금융정책이라는 것은 돈을 더 풀어서 이자를 낮춤으로써 투자를 다시 늘리는, 그래서 총수요를 늘리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게 작동을 안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게 안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을 낮췄는데 이자율을 0%까지 낮췄다. 그러면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죠. 낮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돈 풀어봐야, 그러니까 이자율 돈을 풀었는데 이자율을 0%까지 돈을 풀었다. 그런데도 해결 안 되더라. 그러면 거기서 더 풀어야 되는데 더 푼다고 해가 이자율이 안 떨어지죠. 0은 0이니까. 그게 바닥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늘려가지고 이자율이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거고, 이자율이 0 이하에는 안 떨어지니까 이때를 우리가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경우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금융정책이 더 이상 이제 효력이 없어졌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새롭게 나온 정책이 소위 양적 완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로 유동성 함정까지 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추가라는 정책이 양적 완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계속 더 퍼붓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금융정책은 이자율을 낮추는 정책입니다. 낮추는 정책인데 이자율을 못 낮추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퍼붓는 것을 양적 완화죠. 그래서 양적 완화라는 것은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냥 한 달에 얼마씩 돈을 계속 퍼붓는 겁니다. 돈을 퍼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그만큼 시중에서 있는 채권을 사들이는 거죠. 그래서 미국 페드에서는 한 달에 매달 60빌리언 어치의 채권들을 사들였습니다. 매달 60빌리언이라 그러면 10억, 100억, 6천억 달러.
600억 달러죠. 600억 달러. 600억 달러. 매달 600억 달러만큼, 그러니까 빌리언이 10억 달러죠. 그러니까 10억 달러이기 때문에 60빌리언은 600억 달러만큼 채권을 사들였습니다. 600억 달러면 우리나라도 얼마만 가면 6천억, 6조, 60조, 600조. 600조 원만큼. 우리나라 GDP가 한 2천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의 한 3분의 1만큼씩 채권을 매달 사들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 달 들어가지고 그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매달 지금 이번 달 다음 달 15빌리언씩 줄이겠다. 15 합쳐가지고 15빌리언씩 줄이겠다. 이번 달 15빌리언 줄이고 60 맞나? 그것보다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줄이겠다고 해가지고 소위 테이프링을 시작한 겁니다. 양적 완화를 줄이겠다. 액수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이 통상적인 금융정책을 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다 그러면 그때는 양적 완화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런 경우 경기 침체가 심한 경우에 또 하는 것이 통상적인 재정정책이죠.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조세삭감, 세금을 깎아주고 그 다음에 뭐 정부 지출을 또 늘리는 겁니다.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이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대출을 뭐 많이 해준다든지 아니면 일부 금융기관들에 대해 가지고 돈을 줘 가지고 살린다든지 이런 거죠. 재정정책, 조세삭감, 정부 지출 증가 이런 거죠. 재정정책, 재정 지출을 늘리는 정책.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 중앙은행의 최종적인 역할이 발휘됩니다. 최종 대부자로서의 기능이 발휘되는 거죠. 랜드 오브 라스트 리조트라고 하죠. 그게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은행으로부터 급속한 예금 인출로 인해 가지고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지급 능력이 있는 은행에도 예금자들의 인출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는 거죠. 즉 흑자 부도가 은행들이 흑자 부도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산은 대출하고 자산은 충분히 많이 있는데 현금이 부족한 거죠. 현금은 원래 보통 일부만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예금을 찾으러 왔다. 그런데 재산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받은 사람한테 한 1년만 기다리면 결국은 다 돈 들어옵니다. 등등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현재 돈이 없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런 금융위기 때는 소위 은행들이 흑자 부도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적자가 나가지고 부도가 나는 은행은 할 수 없어요. 청산해야 됩니다. 청산해야 되는 건데 크게 손실이 나는 은행은 청산하는데 안 그러는 은행까지도 신용 하락 때문에 등달아 가지고 부도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중앙은행이 나서는 거죠. 해당 은행들에 대해 가지고 직접 대출을 제공할 수 있으면 이런 경우 최종 대부자로서 행동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자산을 담보로 사실은 자산이라는 것이 그 대출이 있으니까 그 대출에게 봐가지고 예금자 예금에 충분히 응할 수 있도록 현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의 역할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대부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중앙은행은 돈을 찍을 수 있으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발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발권력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때는 중앙은행 이외에 아무도 못합니다. 뭐 IMF도 사실은 미국 금융위기가 났는 경우에는 감당이 안 돼요. IMF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미국 금융위기에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뭐 처음에 IMF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당연히 다들 IMF가 미국이나 유럽 금융위기에 대해 가지고 돈을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였고 그거는 이제 개도국들 후진국들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수습 비용이지 그 IMF 돈을 다 틀어가지고 가지고 온다고 해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미국 페드에서 소위 발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최종 대부자 행동을 함으로써 은행들의 부도를 막았죠. 흑자 부도는 막은 겁니다. 또한 뭐 재정정책하고 비슷한 식으로 또 이야기하면 이 정부 자금의 투입, 금융제도를 망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공적 자금을 활용하게 되죠. 그래서 뭐 제일 큰 게 이제 예금자 보험. 그러니까 뱅크런을 막기 위해 가지고는 자 이거는 이 은행은 괜찮다. 너 은행에 있는 예금이 돼 가지고는 지금 안 찾아도 언제든지 돈 주겠다. 라고 이제 국가가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예금자 보험입니다. 예금자 보험이고, 실제 이제 그걸 보장할 만큼 돈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예금 보험을 담당하는 기관이죠. 그 예금 보험공사가 충분히 돈을 못 가지고 있는 경우라 그러면 그때는 국가가 거기다 돈을 집어넣어 가지고 얼마든지 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도 97년 말에 터졌을 때 97년에 처음 발족할 예금 보험공사가 있었는데 당연히 돈이 없죠. 돈이 없지만 결국은 거기서 뭔가 모든 예금에 대해서 보장을 해줬습니다. 해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돈을 언제든지 인출시켜 줬는데 그 돈은 우리 국가가 뭔가 하면 예금보험공사에다가 돈을 빌려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다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금보험공사는 지금도 그렇지만 평소에 뭔가 하면 그 돈을 다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다 결국은 메꿔내야 되죠. 또한 뭐 이 아주 필요한 금융기관은 이제 부도가 안 나도록 막습니다. 그런 것이 뭐 보험회사인데 AIG도 부도가 났죠. 이게 이상한 사고를 쳐서 부도가 났는데 이런 경우에는 많은 보험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책임은 물리고 그 다음에 이 회사는 돈을 넣어가지고 살렸습니다. 또한 문제가 있는 금융기관에 자본을 투입해서 소유권을 갖는다. 이거죠. 뭐 실제적으로 시티뱅커, 미국 최대 은행입니다. 시티뱅커마저도 부도 상태였습니다. 그런 경우에 기존 주식은 거의 다 소각해버리고 대신에 국가가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국유화시킨 거죠. 국유화시킴으로써 은행은 그 예전 그대로 기능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정상화되고 난 뒤에 그 국유화된 은행의 주식을 다시 시장에 팔므로써 다시 민영화시킨 거죠.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쨌든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습니다. 막아가지고 악순환으로 빠지는 고리를 이제 끊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에 대해 가지고 항상 이제 비판이 되는 부분은 자, 도덕적 해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는 금융기관을 지지하기 위해서 공적 자금을 사용할 경우 이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 즉 부도가 나더라도 결국은 국가에서 살려주구나 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부도가 나는 걸 안 무서워하게 되는 거죠. 물론 오너는 싫어할지 몰라도 뭐 거기서 뭐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직원들도 부도가 나도 우리 은행은 안 망하니까 결국은 내 자리는 괜찮을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뭐 조금 위험하더라도 내가 큰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 하자고 하는 거죠. 위험에 대해 가지고 조금 둔감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융기관들에 도와준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금융기관들의 행동이 바뀐다. 즉 도덕적 해이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금융정책, 재정정책, 그 다음에 뭐 중앙은행의 최종 배부자 기능, 그 다음에 정부 자금의 투입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금융위기의 이 고리를 깨고 나오는 거죠. 깨고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그 나라 중앙은행의 최종 배부자의 역할이 취약하고 그 다음에 금융정책의 역할이 또 취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IMF에서 돈을 빌려와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고가 터진다 그러면 수습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개도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충당을 못한다 그러면 그때는 IMF에서 돈을 빌려오는 겁니다. IMF와 뭐 여러 나라에서 같이 한꺼번에 빌려오죠. 그런 식으로 이런 문제를 수습을 합니다. 이 정책 대응.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또다시 이런 금융위기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뭐 지금 또 그런 국면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금융위기가 안 생기기 위해서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느냐.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그렇죠. 그래서 지난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뒤에 이제 다들 모여가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전 세계 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뭔가 이걸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고 뭐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지금 봐가지고 그게 또 전혀 돌아가는 것 같지도 않고 사실은 G20이라는 용어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뭔가 뭐 모임이 있어서 G7, G5, G8 뭐 이런, 그러니까 한 5개 나라, 8개 나라 정도씩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가지고 그게 우리나라가 주창을 해가지고 한 G20, 그 한 5이나 8개 나라 가지고 해결이 안 됐더란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또 많은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5개나 8개 나라의 비중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G20이라는 게 생겼고, 그 G20에서 주로 한 것은 사실은 금융위기가 미국, 유럽에서 터졌기 때문에 그 뒤에 다시 그런 거에 안 터지게 어떻게 우리가 정책 공조를 할 것이냐, 그 논의를 많이 했는 겁니다. 뭐 디테일한 정책 공조는 놔두고 어쨌든 가장 기본적으로 금융위기를 막기 위한 정책이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 자, 첫 번째는 이제는 그림자 은행에 을 주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림자 은행을 잘 감시 감독을 해야 된다. 이 섀도우 뱅킹을 우리말로 번역합니다. 섀도우 뱅킹, 그림자 은행. 그림자 은행은 금융 중개 기능을 수행하며, 예를 들면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 투자 전문회사, 보험회사, 그러니까 금융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로서 이런 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아닌 금융기관이라는 거죠. 은행 아닌 금융기관들을 주셔라. 왜냐하면 은행은 워낙 타이트하게 우리가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고 잘 안 나요. 사고는 항상 예상 못한 데 사고가 납니다. 은행은 규제 감독을 워낙 철저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부분에서는 사고는 잘 안 납니다. 미국 금융위기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많이 해줘가 그랬다, 은행들이 많이 해줘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은행들은 그 부분에서는 큰 타격은 안 받았습니다. 투자은행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터진 것이 뭔가 하면 베어스턴과 리먼이, 그건 투자은행이었죠. 은행이 아닙니다. 일반 은행이에요. 상업은행이 아닙니다. 그 투자은행, 그림자 금융인 거죠. 그러니까 은행은 통화, 신용창조기관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강력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는 부도가 잘 안 터집니다. 잘 안 터지는데 그 관심 밖에 있던 여기에서 이제 사고가 나기 시작하더라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규제 감독을 잘 안 하는 건데,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투자를 자기 멋대로 투자하는 건 뭐 무슨 문제냐, 투자해가지고 날리면 날리는 것이고 별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걸로 해가 규제 감독을 별로 안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투자은행들의 역할들입니다. 위험이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보험 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험 들어가지고 뭐 사고가 나면 보험 받고, 그럼 보험회사는 알아가지고 그 보험 산정을 하면 되는 거지. 감독을 안 하는 거죠. 안 했는데, 자, 하다 보니까 뭔가 하면 이게 사고가 한번 나니까 자기들끼리, 투자자들끼리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만큼 크게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끼리 뭐 사고 치고 망하고 하는 걸로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지금 요즘에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점점점 은행보다는 이런 그림자 금융의 비중이 커집니다. 그게 제일 큰 원인은 금융의 정권화라는 이야기죠. 옛날에는 금융이라는 것은 그냥 이 기관금융이 주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은행에 예금하고 그다음 대출 받는 것. 그게 금융의 가장 메인이었고, 그게 뭔가 하면 금융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은행을 통해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것이 많고, 은행마저도 자기들이 주식이나 자기들의 채권을 발행하죠. MBS를 발행하고 자체 금융체를 발행하고, 그러니까 전체 금융에서 뭔가 하면 이런 시장성 금융이 굉장히 역할이 커진 거죠. 그런 은행의 정권화를 통해, 금융의 정권화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이 섀도우 뱅킹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터질 것은 여기서 터진다라고 이제 우리가 다 예상을 하고 있죠. 이들에게 예치할 경우에 예금 보험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은행들처럼 엄중하게 규제되지 않고 많은 위험을 지게는 됩니다. 그래서 뭐 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뭐 손실을 봤다, 뭐 보는 겁니다. 그건 자기 책임을 하는 겁니다. 그랬었는데 이제 이게 그냥 관두고 가만히 봐서는 안 될 것이, 이들이 파산할 경우에 경제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더라. 단순히 자기들 몇몇끼리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더라. 많은 정책 기관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감수하려는 위험을 제한하고 보다 많은 자본을 보유하도록 해서 정부의 감독을 강화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자유시장으로 맡겨놓으니까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도저히 문제가 되더라. 그러면 이제 행동에 좀 제한을 주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 것은 못하게 하자. 그리고 공시도 훨씬 더 투명하게 하자. 뭐 이런 등등. 이 그림자 은행을 굉장히 잘 타이트하게 막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대마불사 이야기입니다. 규모를 제한하자. 자, 금융위기 시에 왜 은행들을 살렸느냐라는 거죠. 대마기 때문에 살렸습니다. 부도난 은행 다 부도나게 놔두면 될 수도 있죠. 될 수 있는데 그거 됐고 나면 금융 시스템이 다 붕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살린 거죠. 그러니까 살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 크게 되면, 그러니까 그래서 살렸는데 살리고 나니까 이 이야기 나오죠. 살리니까 도덕적 해이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뭐 무슨 짓을 하더라도 살려줄 텐데. 그럼 그 중에서 어떤 걸 살렸느냐? 자잘한 거는 부도난 거 놔뒀습니다. 큰 걸 살린 거죠. 그러면 금융기관들은 갈수록 더 커지려고 노력할 겁니다. 크면 큰 게 힘이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는 안 망한다. 뭐 부실이 나더라도 살려준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의 극단이 대마불사를 지향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가지고 은행의 규모를 제한합니다. 규모를 제한한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논쟁이 많았습니다. 자, 금융위기를 98년에 한번 당하고 나니까 자, 이제 두 개 있어요. 큰 금융기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은 소위 맷집이 커야지 금융위기를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금융위기가 안 날 수 있습니다. 좀 큰 게 한 방 오더라도 버틸 수 있을 만큼 자금이 많으면 금융위기가 안 날 수 있다. 이게 한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커지면 도덕적 해이 때문에 위험 행동을 해가지고 금융위기를 만든다라는 것이 또 두 번째 논리입니다. 크냐 적냐 이게 양쪽의 문제죠. 그래서 진짜 리딩 뱅크 크게 만들자, 금융을 혁신산업, 주력산업으로 만들자라는 것이 한 논리였고, 그 다음에 그러면 대만불사 때문에 너무 문제가 된다 라고 해가지고 그러지 말자, 금융 크기를 제한하자, 이 두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중간에서 4대 은행 정도로 된 거죠. 옛날에 뭔가 아마 24개 은행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뭔가 많은 것들이 통폐합되고 파산되고 한 4개 은행으로 지금 통폐합된 겁니다. 뭐 한두 개, 그러니까 한두 개 리딩뱅크, 나머지 한 10개, 이런 안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뭔가 하면 비슷한 크기의 4대 은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대마불사의 문제와 그 다음에 좀 금융이라는 것이 맷집이 좀 덩치가 커가지고 효율성도 높고 그 다음에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우고 이 두 개 간의 트레이드오프 중간에서 타협을 내는 것이 그럴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과도한 위험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금융기관들이 과도한 위험을 이제 감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도 채권을 대출을 유동했고 그 과정에서 뭔가 그 CDO 같은 상품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금융상품, 그러니까 자유로운 금융상품 개발을 허용하고 나니까 위험을 많이 지게 되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게 되더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파생금융 상품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좀 제한을 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관이나 시장에서 과다한 위험을 지는 그런 문제를 막자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참 이게 애매해요. 어디까지가 과다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한번 터지고 나면 이제 그런 위험 행동은 꽉꽉 막는 이제 법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면 사람의 기억이 굉장히 뭔가 하면 이게 기억력이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죠. 한 5년만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뭔가 하면 효율성 그러면서 뭔가 하면 또 다 풀어주자는 겁니다. 지금 거의 그래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규제가 덜 잘 운영되도록 규제 감독을 옛날보다 더 잘하자. 최종적인 책임은 사실은 규제 감독 기관에 있는 겁니다. 너가 잘못된 거 맞다. 그러니까 규제 감독 기관이 사실은 시장을 못 따라간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정신 차려가지고 공부를 더 해가지고 규제 감독을 좀 더 제대로 하자. 그 다음에 크게 바뀐 것이 규제에 대한 거시적 관점을 갖자. 그래서 Financial Regulation, Prudential Regulation 자체가 뭔가 하면 이 거시 감독으로 이제 이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감독은 소위 미시적인 감독이었습니다. 금융기관 자체가 자본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대출이 뭔가 하면 부실한 대출이 없고 편중된 대출이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의 금융기관 경영 성과에 대해 가지고 주로 디테일하게 감독했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된 거죠. 그보다는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는 환경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금리가 오래된다든지, 아니면 뭔가 뭐 성장에 문제가 된 성장하고 통화 정책하고 안 맞는다든지, 이런 거시 경제 정책을 훨씬 더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시 감독을 아무리 잘해봐야 금융위기를 못 막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규제, 금융에 대한 규제 당국 자체에서도 거시적 관점을 갖고 이제 이걸 감독을 한다. 자, 이게 이제 네 번째로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한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